세무나 6이 어제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 내용도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것도 쉽지가 않아. 내 생각에 1번 문제는 그래도 할 것 같은데 2번이나 3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거든? 일단 1번 문제 마무리를 좀 할게. 5번 선지 하나 찾았는데 이 문제가 3번이에요 지금. 3번. 국제수지표상 금융계정에 기록된 주식이나 채권 등 대외금융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서 평가된 시장 가격으로 작성이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찾기가 쉬웠던 게 국제수지표에서는 4문단에 따르면 국제수지표에서는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용일치상 틀린 거죠. 연말 시점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1, 2, 4번을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 2, 4번. 자, 1번 선지는 마지막 문단에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보면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다라고 이제 찾을 수가 있죠. 2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했어. 그러면 이 외국인의 거주지가 어디가 되는 거야? 어디가 되죠? 어? 우리나라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 경상수지에 기록이 되겠죠. 이거 지문으로 따지면은 이 문단에 나와 있었죠.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경제적 이익이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4번 바로 밑에 있었죠.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 해당 국가에 거주다를 간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볼게. 우리가 어제 4번도 풀기는 했죠. 이번 문제는 별표를 좀 칠게. 수능 같은 때도 2번 같은 문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 그래서 시간 없으면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걸로 변별이 되지는 않겠죠.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투자 대조표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근데 국제투자 대조표가 뭐냐면 지문에서 봤을 때 대외금융 자산, 대외금융 부채, 순대외 금융 자산과 관련된 개념이었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순대외 금융 자산이 0이었다. 근데 얘들아, 순대외 금융 자산은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뭐였어요? 못 빼기 뭐지? 못 빼기 뭐야? 순대외 금융 자산. 대외금융 자산에서 뭘 빼? 그렇지. 대외금융 부채를 뺀 게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0이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값이 같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A국이 2023년에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합니다. 우리 지문에서요. 마지막 문단에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서 대외지급 능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어. 그럼 대외지급 능력은 경상수지 흑자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였대. 그리고 이번에 B국이 나와. B국 거주자가 A국의 주식이 호황을 맞을 거라고 예상하여 A국 통화로 환전해서 A국 주식시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어. 자, 이거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해외 투자란 말이죠. 굳이 대외금융자산과 부채로 따진다면 자산이야 부채야? 부채인 거죠. 그래서 이 50억 달러가 대외금융 부채라는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밑에 보면 결국 A국이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을 통해 150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 이 경상수지 100억 달러랑 이 50억 달러가 합쳐져서 지금 150달러가 된 거겠죠. 어쨌든 계좌 안에 들어온 돈은 150억 달러라는 거야. 물론 50억 달러는 나중에 돌려줘야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투자받은 50억 달러를 활용할 수 있어요. 마치 은행이 예금을 다 보존하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그걸로 다른 걸 투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근데 A국 거주자는 이거를 C국 통화로 환전하여 C국 주식회사에 전액 투자했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네. 그럼 이건 또 뭐라고 볼 수도 있어? 해외에 투자했어, 우리나라가. 그럼 이때의 전액 투자니까 이거 얼마예요? 150억 달러일 거 아니야. 이 150억 달러는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대외금융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외금융 부채가 대외금융 자산이 되기도 하고 자산이 부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기록이 될 때.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원래 처음에 순대외 금융자산이 빵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대외금융 부채로 50억 달러 들어오고 경상수지 흑자로 100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 그리고 이걸 다른 나라에 150억 달러를 전부 다 몰빵을 해서 그게 대외금융 자산이 됐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나라에 A 나라에 순대외 금융 자산은 얼마일까? 순대외 금융 자산이 얼마일까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 왜냐면 지금 대외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고 대외금융 부채가 지금 50억 달러로 나와 있잖아. 물론 이 50억 달러는 언젠가 갚아야 되는 돈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지금 투자를 했잖아. 그럼 동시에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금융 자산이 150억 달러고 대외금융 부채가 5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걸 뺀 순대외 금융 자산이 얼마다? 100억이다. 그런데 순대외 금융 자산이 원래 빵원이었는데 지금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지급 능력이 어떻게 된 거야? 개선된 거죠. 지급 능력 개선. 그러면 2번 선지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지급 능력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지문에서 여기 3문단쯤에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급 능력 개선되었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번 선지가 일단 맞다라는 거를 체크를 좀 할게요. 그리고 대외금융자산이 150억 달러고 지금 방금 너희가 금융부채가 50억 달러라며. 그럼 1번도 동시에 이제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024년 가볼게. 2024년에 A국의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순자산이 모두 빵이라고 하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 상승했어. 그러면 지금 누가 대박 터진 거야? 이 B국 거주자가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럼 얘들아, 퀴즈. A국이 갖고 있던 대외금융 부채가 얼마가 될까? 100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B국 거주자가 A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게 가치가 지금 2배로 뛰었어. 그럼 나중에 A국이 B국 거주자한테 돈을 돌려줄 때 그 상승한 가치만큼 줘야 돼서 100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가. 그리고 얘는 망했지. C국에 몰빵했는데 C국의 주가가 2분의 1로 폭락했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A국이 C국에게 지금 투자한 돈이 150억 달러인데 2분의 1로 폭락했으면 이거 얼마 된 거야? 75억 원이 된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A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B국 통화에 대해서는 2분의 1 하락했는데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가 상승했어. A국 통화 가치가. 그럼 이건 거꾸로 말하면 이 C국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몇 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봐. A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C국 통화에 대해서 2배 상승했다는 건 C국 통화를 기준으로 볼 때는 C국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야? A국 통화에 비해서 2분의 1만큼 내려간 거지, 가치가. 그래서 이게 지금 5번 선지랑 관련이 있는데 정답이 이게 5번이에요. 75억 달러가 아니야. 왜냐면 일단 C국 주가가 2분의 1 하락했지. 그러면 아까 150억 달러에서 얼마로 떨어져? 이미 75억 달러로 부채가 아니지. 내가 투자한 게 금액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가치가. 그런데 문제는 C국의 통화 가치도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왜냐면 이 A국이 C돈으로 C국 국가의 돈으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근데 C국 국가의 통화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당연히 이 돈의 가치도 한 번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37.5달러가 되기 때문에 5번이 지금 틀렸다고 본 거야. 4번 선지는 아까 너희가 말했듯이 B국 거주자가 A국 통화로 5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A국의 주가가 2배로 상승했기 때문에 대외금융 부채가 100억 달러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3번은 얘들아, 순자산 증가맥과 순부채 증가맥이 같을 거라고 하는데 애초에 금융계정 순자산 계산식이 뭐였죠? 못 빼기 뭐였어? 대외금융 자산에서 대외금융 부채를 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건 이 값이 0이라는 거죠. 근데 지문에 금융계정 순자산이 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말을 연결하면 이거 그냥 맞는 선지가 되죠. 3번에. 이거는 내가 지금 시간을 조금 줄게. 자기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래? 그리고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혹시 만약에 이해가 된 사람은 나머지 문제를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 됐어? 다시 정리해서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자, 국제투자 대조표라는 건 대외금융 자산이나 대외금융 부채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근데 순대외 금융자산이 빵이었다라는 건 대외금융 자산 마이너스 대외금융 부채가 이 당시에는 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A국이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B국의 거주자가 A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줍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건 대외금융 부채로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대외금융 부채는 일단 50억 달러인 거지. 근데 어쨌든 이 A국의 계정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달성한 100억 달러와 그리고 B국 거주자가 투자해준 이 50억이 합쳐져서 150억 달러가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이 150억 달러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A국이 이걸 투자를 하겠죠. 어디에 투자하냐면 C국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A국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C국 통화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했어. 우리 지문에서 산문단에 밑에서 한 세 번째 줄에 이런 말로 나와 있거든. 환율 변동을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A국 돈의 가치가 아니라 C국 통화의 가치로 일단은 투자를 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24년에 금융계정 순자산이 빵이 되었다는 건 3번 선지.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의 값이 같아서 이게 빵이 됐다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A국의 주가가 2배로 상승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B국의 거주자가 투자한 50억 달러의 가치가 100억이 됐다는 거고 A국 입장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 100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번 선지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C국의 주가는 2분의 1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국이 투자한 C국의 150달러가 이제 75억 달러로 가치가 떨어진 거죠, 한 번. 근데 심지어 A국 통화의 가치가 C국에 대해서는 2배 상승합니다. 즉 A국이 C국에 비해서 2배의 돈의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A국 통화와 C국 통화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C국 통화는 A국 통화에 대해서 2분의 1만큼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C국으로 환전을 했는데 C국의 통화 가치가 A국에 비해 2분의 1만큼 감소했으니까 A국 입장에서는 지금 37.5억 달러 정도의 가치밖에는 안 남은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했던 거고 1번 선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은 150억 달러, 부채는 50억 달러. 그리고 이걸 빼면 100억이니까 지급 능력 개선됐고.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는 선지 혹은 내용 이해 갔어? 현민이는 이거 어제 수업 내가 영상 올렸거든? 다음 주에 보고 와. 그럼 이거 넘어가도 돼요? 질문 있어? 그럼 넘어갈게. 자, 3번 갈게요. 3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오답해봐. 나머지 선지. 이번 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숫자를 바꿔서 변형으로 내기에 되게 좋죠. 이번 문제가. 3번 한번 볼게요.
3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경상수지 흑자가 있어야지만 해외 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그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여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진 않거든. 그래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2번 얘들아 국제수지표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한 국가의 거주자랑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 혹은 자본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친 게 국제수지거든. 근데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한번 생각해보래.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한 국가 아니더라도 거주자가 있으면서 동시에 비거주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국가 안에. 그러니까 얘 국제수지표에 반영될 수도 있죠. 거주자랑 비거주자가 한 나라에 동시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반영이 될 거고 4번 선지는 왜 틀렸어? 국제수지표상과 금융계정의 개념이 괴리가 발생하는 건 원인이 뭘 때야? 얘네들의 개념이 같을 때가 언제였고 괴리가 발생할 때는 언제야? 현준아? 그렇지. 이 사문답 마지막에 이게 있었잖아. 비거래 요인이 없다면 국제수지표와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국제투자 대조표의 개념이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있으면 얘네 둘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 그러면 얘는요 지금 원인이 잘못된 거죠. 환율 변동이 있을 때가 아니고 비거래 요인을 고려했을 때 비거래 요인이 있을 때 괴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원인이 정확한 거죠. 5번 만약에 A국의 설립 등기를 마친 현지 법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되팔았어. 결국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지도 않았어. 하지만 어디에 기록한다? 국제수지에 기록한다고 나와 있었어. 이게 어디냐면 이 문답 마지막쯤에 있었어요.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수출입에 해당한다. 수출입을 기록하는 게 경상수지. 국제수지표의 기록을 그럼 하겠죠. 그럼 3번은 왜 맞을까?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언제야? 언제죠?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네?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순대외 금융자산은 어떻게 구하는데?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빼잖아. 근데 앞에를 한번 보면 되지. 만약에 국내 주가가 하락했어.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받을까? 투자를 많이 못 받겠죠. 그러면 대외금융자산의 값이 어떻게 돼?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내 주가 하락이 있으면 대외금융 지급 능력을 좀 더 반대로 얘기했지. 그치? 부채가 떨어져. 아, 그치. 대외 지급, 순대외 국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왜? 해외 투자가 아, 맞아.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대외금융 부채가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가 그런 값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국내 주가 하락이 순대 금융자산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3번도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판단하기가 조금
추론이 필요했지. 그래서 이런 3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학교에서 변형을 내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오히려 2번 같은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을 때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3번이 변형돼서 나오면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복습할 때 공부 열심히 해. 2번, 3번. 5번 마지막 문제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정답 4번. 한번 오답해봐. 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몇 번이냐? 3번에 1번 문제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순대의 금융자산이 음액값을 기록했다라는 건 대외금융 부채가 좀 늘어났다는 거잖아. 근데 이때 순대의 금융자산이 양액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급자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야. 투자를 더 받으면 자산이 늘어나서 금융자산이 양액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필수는 아닙니다. 나 볼까요? 얘들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금융계정 순자산 이거의 계산식이 지문에 있었어. 어디 썼게? 이들 간의 계산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순자산 한번 찾아봐. 어디 있어? 1문단에 있나요? 1문단에 그쵸, 맨 마지막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수지표가 작성된다라고 나와 있었어. 자, 그러면 나 다시 한번 봐볼게. 만약 이거였죠? 지금 계산식이. 만약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다 양액값을 갖는다면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얘도 양액값을 가져야지만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맞는 거예요. 값이 같아야 되니까. 다? 이거 왜 틀렸어? 왜 틀렸을까? 이거 지금 환율 변동과 관련된 거잖아. 환율 변동. 지문에서 보면 아까도 나왔던 정보인데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다를 다시 보세요. 제3의 통화라고 한들 제3의 통화의 환율 변동에 의한 그러면 제3의 통화는 환율이 변동했네. 근데 그거에 의한 대외금융 자산 및 대외금융 부채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지금 제3의 통화가 환율이 변동했다며. 환율이 변동했으면 변동한 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다가 틀린 이유는 여기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제3통화의 환율이 변동을 했는데 반영을 해야지. 환율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거 국제수지에 기록해야 하네? 안 하죠. 그쵸? 이것도
여기 마지막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출입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라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소유권 변동 없으면 상품 수출입에서 제외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는 일단 다 풀었는데 혹시 나는 이선지는 좀 많이 헷갈린다 하는 거 좀 찾아볼래?